예, 이제 브루스 셸리 교회사 제18장 통일과 연합의 추구, 예, 지난번에 반 했었고요. 이제 그 뒷부분 반인데요. 예, 하나는 봉건제도에 관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교황청의 질서를 잡는 그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자, 봉건제도로 간 것을 퇴보했다고 더 decline into feudalism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대 사회는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샤를마니 이후에 이 봉건화가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샤를마뉴 사후에 그의 제국은 겨우 한동안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 제국은 너무 넓었고 각 지방 귀족의 세력은 너무 강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후계자들이 계속 나왔고 제국은 다시 내란과 외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침의 핵심 세력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온 바이킹이었고요. 그래서 주민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와 생명까지도 백작이나 공작, 또 로드 이런 지방 지주에게 맡기면서 보호를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뭐 토지든 생명이든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거니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귀족에게 돈을 주고 생명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계약이 맺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지방 분권 현상은 교회와 유럽의 통일성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켰고 유럽이나 교회나 다 이 봉건 제도라는 기본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봉건 제도라는 말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중국, 일본 그런 데 것이 아니고 유럽의 중세의 봉건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유럽이 이 프랑크 왕국이 이 샤를마뉴 사망 이후에 이렇게 두 번의 조약에 의해서 첫 번째는 베르덩 조약에 의해서 843년에 베르덩 조약에서 나뉠 때는 요렇게가 동프랑크, 요렇게가 서프랑크, 중프랑크가 이렇게까지 위에까지 다 차지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870년 마르센, 베르덩 역이고 마르센인데 마르센에서 다시 모였을 때는 결국 이 중프랑크 왕국이 차지했던 이 가운데 지역을 다 잃고 중프랑 왕국은 결국 오늘날의 스위스 일부를 포함하고 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도 이제 교황령을 빼고 나면은 또 상당히 양이 적어지고 서프랑크 왕국은 이제 오늘날의 프랑스의 중심, 중프랑크 왕국은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중심,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은 오늘날의 독일 중심 되는 이런 유럽의 오늘날의 모습의 기본 모습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소위 그 봉건 제도다, 이 피데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건데 결국은 지방의 정치 권력이 중앙 집권 정부에 속한 관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행사되는 대신에 지방의 유력한 개인의 수중에 있는 정부 제도이다. 그러니까 지방의 귀족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를 봉건 제도로 하고 결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가 끝나고 난 뒤에 소위 근대 국가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근대 국가는 이제 그 중앙 정부의 왕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근대 국가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지방의 유력한 개인인 이 귀족들에게
권력이 가 있는 상태를 봉건주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셸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바로 영주와 봉신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영주는 보통 영주의 역할을 로드십, 봉신의 역할을 베설리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로드고요, 봉신은 베설 이렇게 됩니다. 자, 귀족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예속되어 있는, 어떤 계약 관계에 맺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이 귀족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기사들도 어떤 그 귀족은 아니지만 그 하급 그, 아, 그 봉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그 마을을 장원이라고, 매너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 계급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설프, 농노 내지는 패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영주와 봉신관계, 귀족과 귀족이 영주와 봉신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적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재산적 요소인데, 봉신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주에게서 봉토라고 하는 피프라고 하는 영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지 소유권은 영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피프를 영지라고도 하고요, 봉토라고도 하는데, 이걸 피프돔이라고 하고 피드라고 하고, 이 피드에서 피달리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피라고 쓰는 이 영어 단어도 이게 원래는 짐승을 의미하는 그런 소나 양을 의미하는 이 캐틀이라는 단어가 이 게르만 언어에서는 피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영지라고라는 말도 또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결국은 어, 이, 어,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영지가 중요하고, 또 유목하는 쪽에서는 이, 이 어떤 가축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받고 토지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고 또 식량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역할, 또 위에서는 그들을 어떤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가 이 재산적 요소고요. 세 번째는 통치적 요소라고 해서 영주가 봉신과 봉토에 대해서 정부의 기능을 하는, 이것이 아주 촘촘하게 이 피라미드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미 로마 제국 말기와 게르만족 초기까지 그 근원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봉건제도를 설명하는 것들을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도식을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지만 이게 중앙 정부이지만 권력이 그렇게 약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급 귀족에게 땅을 주면 고급 귀족이 다시 또 이 기사 같은 이런 하급에게 또 땅을 또 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 농노, 썰프나 패상이라고 말하는 이 농노들이죠. 그러면 땅을 주고 보호해주고, 땅을 주고 보호해주고, 땅을 주고 보호해주는 그 관계라면은 이제 생산자에 속하는 농노는 음식을, 그러니까 식량을 제공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전쟁 상태에서 군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군인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군인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하급 귀족이 또 고급 귀족에게 역시 그들을 보호해주고, 군대 전쟁에 나갔을 때 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고, 또 세금을 내고, 왕에게 세금을 내고, 역시 또 이런 군사 지도자나 군사를 제공하는 이런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이 봉건 제도의 시스템이다.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첫 번째, 이 장원은
요게 이제 장원 그 영주의 집이고요. 예, 장원의 이제 그 총 책임자. 예. 그러니까 영주라기보다는 그 봉신이죠. 예, 봉신이지만 자기가 이 장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이 귀족의 집이 이 핵심에 있고, 자, 이건 숲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고요. 요 펠로우라는 것은 이게 이제 휴경지입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은 농사를 안 짓고 3분의 2는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이, 지주의 그, 직접 자신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오차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 어, 과수원이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제관, 그리고 블랙스미스는 이제 농기구나 뭐 칼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고, 베이크하우스는 여기가 빵 만드는 데고, 밀은 여기가 물방앗간이죠. 그리고 테너리라는 것은 여기가 가죽으로 어떤 무엇을 만드는 데를 테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웰은 이게 이제 우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건먼 패스처라는 것이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평민들의 공용 목장. 예, 여기다가 어, 이들의 공동 소유의 어떤 그 말이나 소 같은 걸 놓는 데인데, 공동 소유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함께 먹이는 곳,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림을 비교해 봤는데, 이게 그래도 장원의 모습을 잘 그려 놓은 것이고, 이게 무슨 성체로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니죠. 성체는 오히려 도시가 성체로 잘 방어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봉건주의의 핵심은 결국 뭐냐? 이 영주와 봉신의 연계 관계이다. 그래서 그때 이 이런 영주와 봉신의 관계를 맺는 예식을 하미지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식은 보통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먼저 봉신이 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충성의 맹세가 oath of fealty라는 이 충성의 맹세를 할 때 성경이나 아니면 성물 위에 손을 얹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인베스터처 어떤 서임 예식이, 임명하는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영주가 봉신에게 뭐 창이나 뭐 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준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잘 져달라고 볏짚을 준다든지 해서 봉투에 대한 그 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이런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미지라는 단어는 그 이 영주와 봉신 관계의 예식을 전체를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미지이고,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피델리티라는 단어도 있지만 피얼리티라는 단어도 있고,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 성직이나 관직을 내리는, 벼슬자리를 내리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서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한자 단어가 인베스터처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서임하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영주고요. 이게 이제 봉신이고, 이제 여기서 이 봉신은 기사로서의 그런 예를 갖추고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 옆에는 이제 영주의 부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호위하는 사람, 또 의식을 같이 거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중들,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것에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림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주 자신도 기사인 거죠. 이렇게 서로 다 어떤 이 상하 관계로 맺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봉건 계약은 성스러운 계약이고 양쪽 다 지킬 수 있는 쌍무 계약이다. 자, 쌍방의 의무와 책임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중죄로 그 당시에는 인정됐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초기 중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였기 때문에 이 계약을 서로 안 지키면 사회가 근간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영주는
봉신을 보호하고 정의를 베풀어야 되고, 봉신은 영주의 명령과 필요에 따라서 군사를 동원하고 전쟁에 나섰는데,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뭐 어느 나라나 이 상비군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에 나면 모든 성인 남자는 이 군사로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평화시에도 1년에 40일은 아무 대가 없이 군사력을 바쳐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봉건 제도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는 중세 삶의 중추적 요소였고, 특별히 북쪽에서 바이킹이 침략하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와서 이제 헝가리 쪽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마자르는 말갈족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헝가리 사람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자르인데, 마자르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는 처음에는 프랑크족의 봉건 제후에게, 그리고 또 이 게르만족의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프랑크가 샤를마니 이후에 어떤 그 왕권이 약해졌을 때 이제 봉건 제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으면,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봉건 제후 그리고 게르만족의 여러 왕들이나 여러 영주들에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예속되는 그런 관계에 맺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감독도 땅을 받게 되고 수도원장도 땅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도 역시 봉신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봉토를 하사받고 의무를 이행해야 됐다. 무슨 얘기죠? 농사를 해서 곡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땅을 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데 작은 영주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교황을 하나님이 지명하신 목자로 대우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전례 없는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봉건제도가 확실하게 발달했던 10세기, 11세기, 그러니까 900년대, 1000년대 교황은 감히 아무에게도 도전할 수 없는 약한 처지였고, 교황직은 로마 귀족이 탐하는 상급처럼 되어서 급속한 퇴락을 걷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봉건제도로 세상이 퇴락하면서 교황직도 힘을 잃었던 한 중세의 200년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세하면은 교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900년대, 100년대는 교황이 큰 힘을 발하지 못했던 때였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주, 즉 봉건 제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점이 있다는 거죠. 또 기사의 행동 규범이라고 말하는 기사도에 기독교적 정신을 주입하게 되었고, 특별히 제후 사이에 전쟁도 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천년대의 감독은 특별히 두 가지 운동을 벌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운동, 하나는 하나님의 휴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이니까 좀 이 성스러운 유적이나 성지나 이런 데를 침범한 사람들, 비전투원을 살상한 사람들은 성찬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어떤 그 하나님의 평화운동이라고 불렀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사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투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휴전운동을 벌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휴전운동은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무게 중심이 그 프랑스의 그 프랑크 제국에서 독일의 이제 그러니까 그 서프랑크에서 동프랑크로 바뀌면서 동프랑크의 오토 대제가 부상하게 되는데, 오토 대제는 912년생이고 62년에 황제의 제의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73년에 이제 황제의 제의를 받고 11년 동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962년에 서방 제국의 로마 제국을 복구시키고, 그러니까 유야무야됐던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전쟁이 많이 사라지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 복구되면서 다시 교회와 제국 사이의 경쟁도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토 내제, 오토 더 그레이트. 오토는 그의 세력이 단지 이탈리아와 게르만 지방에 제한되었어도 스스로 아우구스투스, 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특별히 그 황제 제도를 처음 시작한 그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죠.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 샤를마뇨, 프랑크족의 샤를마뉴의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처음에 교황청은 이러한 게르만 왕의 도움을 받아서 흉포한 이탈리아 귀족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 무게 중심이 오토에게 가 있으니까 교황은 그 자신의 옆에 있는 이탈리아 귀족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이 게르만의 오토 대제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1세기 이상이나 교황직을 마치 자기들의 사유인 듯 취급했었다. 로마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게르만 왕의 도움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게르만 왕이 계속하여 교회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황의 선출에까지 관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숨을 못 쉬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쟁의 핵심 초점은 감독을 교황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통치자가 임명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말할 때 레이 인베스터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레이자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교의 서임을 황제가 할 거냐 아니면 평신도인 왕이 할 거냐 이것이 핵심이어서 결국 이 성직 수임 문제에는 결국은 통치자가 감독을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회자를 임명한다 이런 것이 어떤 핵심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사전에서 레이 인베스터처라는 것을 그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religious officials 그러니까 종교 단체의 간부 주로 주교를 세속의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주로 왕이나 귀족인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이 임명하는 것을 레이 인베스터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인권 논쟁, 서인권 다툼이라는 말이 할 때는 마치 양자가 서임을 두고 싸우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교황에게 있어야 될 이 주교 임명권을 통치자가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셸리는 이론적으로는 감독이나 수도원장 직분을 맡는 것은 두 가지 서임, 즉 영적 권위인 이 교직자인 교황에 의해서 그리고 세속적 권위인 왕 혹은 귀족에 의해서 양쪽에서 임명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봉건 영주나 왕이 성직 지명과 임직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평신도가 세속 직분을 통해서 더 자기 신민 자기 그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 자기 신민의 영적인 직분을 좌우하는 그들을 마음껏 세우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더 심했던 곳이 바로 독일 즉 신성로마 지역에서 특히 더 심했고 결국은 이 독일에서는 교회 통솔이 왕의 권력에 기초를 이루었고 게르만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특히 이 교회나 교황은 왕이나 황제에게 도전할 상태가 못 되었고 특별히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내부의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나온 회복 운동이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인데 약 910년부터 베네딕트파를 개혁하는 그래서 개혁 베네딕트파 중심의 이 수도원 개혁 운동인데 실제로는 이 수도원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부르고뉴 지방 보노누부터 수도원부터 그 개혁을 시작해서 결국 봉건제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개혁은 수도원 자체 개혁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성직자 독신 생활 강조 또 성직 매매 금지 등 어떤 이런 운동을 벌였고 궁극적 목표는 전체 교회를 세속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교황의 권위를 고양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 성직 매매라는 것을 그 영어 단어로 쓸때이 사이몬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근원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그 돈을 주고 자기도 그런 영적 은사를 달라고 얘기했던 이 마술사 시몬에서
거기에다가 Y자만 붙여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자면 소돔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마이트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름을 붙이면 그 자체가 남색을 하는 사람들을 남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듯이 이 시몬이라는 단어에다가 Y를 붙이면 사이먼이 영어로 그렇게 돼서 이것이 성직 매매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 300개 이상 클리니파 수도원이 세속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기경단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기경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추기경단인데요. 이때가 바로 1059년이고 교황 니콜라우스 2세가 조직한 것입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조직, 예, 교황 선출권을 이 7사람에게 딱 준 겁니다. 교황청 자체를 세속 권력의 수중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만든 단이 바로 이 추기경단이고요. 이들은 평소에는 교황 자문단 역할을 하고 종신직이지만 80세가 넘으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추기경이 바로 교황 선출권과 비선출권이 있는, 예. 근데 보통 이제 교황 선출권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자, 교황이 선종하면 사후 15일 내에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새 교황을 선출한 자신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교황을 하도 못 뽑으니까 교황을 뽑을 때까지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을 잠궈졌는데 그것이 어떤 그 전통이 되었고요. 오늘날에는 뭐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 뭐 뜰을 걷는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언론에는 뭐 그런 어떤 그 추이를 얘기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다 이제 교황이 선출되면 그 화로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밖에 나오는 걸 통해서 새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런 것을 알리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추기경은 단지 주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추기경이 뭐 219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추기경 을 선출하는 그런 교황의 그러니까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이나 피선출권은 이 주교급에만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추기경이란 단어는 그 라틴어 카르도에서 왔는데 카르도라는 이 단어는 주요 인사,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그 추기경이라는 라틴어는 카디날리스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카디널스 이렇게 되고요. 한자로는 추기경 이렇게 말하는데 추기라는 것은 중추기가 아니요 중추기 여기에 이제 준말이고요. 경은 벼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반 세속 그 직책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바로 이 추기경이고 이 카디날이 이제 또 앵무새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추기경을 뽑음으로써 이제는 주변에 그러한 귀족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줄인 거죠. 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것에 하나가 생겨도 중간에 많이 바뀌고 법도 바뀌고 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은 이 로마 가톨릭의 어떤 하이어라키 중에서 맨 처음에 평신도가 있고 부제가 있고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주교에 뭐 대주교가 있고 뭐 총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이런 그 계급 질서에서 추기경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부제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게 그 영어로는 디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개신교에서는 이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사하면 평생 집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부제를 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 부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개신교에서는 안수 집사나 또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 이런 역할이 이제 평생 부재고요. 이제 그 단기간 부재인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고 뭐 23살 이상이 돼서 이제 사제로 가기 전 단계를 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급이 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제를 어, 뭐 집사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제로 가기 위한 집사이냐 아니면 그냥 집사로만 있을 거에 따라서 어 그걸 집사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통일해서 부제라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말을 로마 가톨릭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부제라고 번역하고, 의미상 이분이 개신교의 어떤 안수 집사나 아니면 장로와 같은지, 아니면 그냥 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설명하기가 많이 어렵고, 또 우리게 교회사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많은 혼란을 만들어 놓고는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앞에 설명한 내용이 좀 영향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1073년이었고요. 전임 교황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례식이니까 거기에 많은 그런 뭐 주교나 평신도들이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일대브란도를 교황으로, 일대브란도를 교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데브란도인데 영어로는 힐데브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이탈리어에는 이 H 발음이 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은 힐로 나가고, 이탈리아는 I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도 이 라틴어 이탈리아에서는 알렐루야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부제 중에서 수석이었던 수석 부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 1073년 3월 21일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런 외침이 나온 때가 3월 22일이었고, 이래서 이제 이미 추기경단이 있었지만 추기경단을 따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황으로 뽑아놨는데, 그때 그 사람은 아직 사제도 아닌 부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놓고, 교황으로 뽑아놓고 4월 20일에 뽑아놓고 한 달 만에 사제 서품을 하고, 또 한 달 만에 주교 서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먼저 대놓고 이 계단을 뛰어나올 수 없으니까 이 두 단계인 사제와 주교 서품을 하게 됩니다. 그 밀란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도 아예 그 침례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주교로 뽑을 때 그 사람 뽑아놓고 맨 처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부제로 뽑고, 그 다음에 사제로 뽑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뽑는 그런 것을 초스피드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중세 막강한 권위를 휘둘렀던 이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을 했을 때가 1073년부터 85년까지 12년인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되기 전에 이름이 일데브란도 디 소아나였고, 교황이 되고 나서 이름이 그레고리우스고, 그레고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교황이 그동안 7명이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90년에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였던 거죠. 자, 이 교황은 교황의 권위를 막강하게 주장했고, 교황이 지도하고 통솔하는 기독교 연방 창조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는 대신에 영적 권위가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5년에, 그러니까 교황이 된 지 이제 2년 만에 세속 권력자의 성직 수임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네. 이거 막강한 그 선전포고죠. 이를 시행하는 영주, 감수하는 성직자 모두 파문하겠다고 공포합니다. 이는 여러 유럽 지도자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고, 이 투쟁의 절정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독일 왕
하인리 사회의 정면 충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하인리가 독단적으로 밀라노의 대주교를 서임합니다. 밀라노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 북부인데 거기까지 이제 힘이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이를 세속 성직 수임이자 성직 매매로 규정했다. 이게 뭐 돈이 오갔다는 거겠죠. 규정하고 하인리에게 로마에 와서 소명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리는 불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1074년이겠죠. 1074년 로마 주교 종교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직을 불법 찬탈한 자다. 그러니까 그 임명 자체가 이제 그런 좀 정식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교황직 불법 찬탈자이며 로마 교구에 부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대에 대한 일체의 충성을 거부한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게 된 거죠. 그러자 교황은 하인네이를 파문하고 폐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백성이 하인리에게 행한 일체의 충성 의무를 해제되기 때문에 그 결과 독일 귀족이 계속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하인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의 화해를 구하게 되고 1077년 1월에 교황 아련을 위해서 북이탈리아 산성의 고성 카노사를 찾습니다. 이게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회계자의 의복으로 눈 속에서 맨발로 사흘을 기다리며 용서를 애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비교적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 세대, 당대에 그린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에 그린 건데 여기가 이제 카노사 성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하인리 왕이고 여기가 맨발이죠. 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월달이니까 무척 추웠겠죠. 여기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고 이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사흘 동안 이런 상태로 회개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레고리우스는 우리는 이제 저주의 사슬을 풀고 마침내 그를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황제의 극적 수치, 부끄러움은 양자 사이의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도 아니었고 또 당대인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았더랍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물론 왕이라게도 이런 공공연한 고행의 모습이 드문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후대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당대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교황이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속인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황청의 권위와 특권을 고양시킨 데 있어서는 많은 진보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성직 수임 논쟁이 실제로 해결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1112년에 독일의 버름스에서 정교협약, 콩코닷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정교협약이라고 해서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에 어떤 상의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상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콩코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타협안은 교회가 성직자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되 그 선출하는 것이 황제나 그의 대리인,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통치인의 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만 선출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되는, 이게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인 거죠. 자, 후대의 교황은 대부분 그레고리우스의 교황권 이론을 답습합니다. 기독교 사회는 교황을 그 공식적 머리로 하여 조직되고 성립하며 베드로가 그의 후계자인 로마의 감독과 영속적으로 동행한 까닭에 그러니까 모든 이 교황은 베드로가 함께 해준다는 거죠. 동행하는 까닭에 교황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 무오류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이 그레고리우스 7세의 주장 가운데 많은 부분을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셸리는 그레고리우스와 그의 여러 강력한 후계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는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고 강한 말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강한 말로 또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참 번역하는 분은 엄청 고생하는데, 이게 그 원어랑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 차이 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원래 번역자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나 우리들은 그레고리와 그 후계자들이 중요한 두 가지 원칙들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음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그러나 셸리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그러나 그레고리스와 그의 여러 강력한 후계자가 두 원칙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정할 수 없는 그 두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한 언어로 써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충성의 대상에 있어서 영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위에 있으니까 교황 말을 더 따라야 된다. 이 말로 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교황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동의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인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안에서만 진정한 통일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이 세속의 어떤 원칙은 어떤 최소한의 원칙이고 세속적 원칙이고, 확실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 이 기독교로 통일된 그 사회 안에서는 이렇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는 이제 결론을 맺기를, 이상적인 사회는 거리가 멀었고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의 막연한 경계를 초월하여 스스로 통일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재밌는데요. 교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인간의 생활 위에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행사하였다. 이게 이제 이즈음에는 참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유익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의 힘이 사용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십자군 운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이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행사했다는 말에는 사실은 이게 좀 의심이 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